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친정엄마가 암에 걸려 제가 대소사에 당분간 신경 쓰기 힘들 것 같다 말씀을 드렸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 항암하고 수술할 때까지는 저희 집에서 좀 모시려고 해요. 당분간 자주 못 와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사돈 때 괜찮냐는 말은 빈말이라도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요즘 암은 병도 아니라는데. 나이 들면 그 정도 암은 다 걸리지 않니? 나도 고혈압에 당뇨약 다 먹지만 이렇게 잘만 산다. 아주 죽을 만큼 아프시다니? 지난번에 보니 뭐 이것저것 잘 드시는 것 같던데 수술하면 금방 괜찮아지지 않겠니? 요즘 암 수술이 뭐 대단한 수술도 아니고 말이야. 그나저나 사돈댁이 집에 있으면 우리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서 편히 있지도 못하고 불편하겠구나. 큰아들이 장모와 지내는 게 불편할까봐 걱정만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솔직히 상처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나질 수도 있는 거지만 참았어요. 아무리 자기 일 아니라지만 우리 애들 다 키워주시고 도와주시느라 고생하신 거 잘 아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로서는 정말 이해 불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말을 듣고 다 흘려보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서운한 언사가 가슴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폭발하고 만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엄마가 3개월의 항암을 마치고 수술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필 엄마 암 수술 날짜가 추석과 겹쳤더라고요. 저는 결혼해서 맹세 후 단 한 번도 추석이며 설날이며 제사 준비며 음식 준비하는 걸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추석 이틀 전이 시아버지 기일이라 그날 밤에는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추석 당일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는지라 저는 1년 중 추석이 가장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도저히 제사 준비를 할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 때문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데다 가장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하는 말이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 집안 환자는 아니지만 제가 정신이 없으니 올해만 제사 준비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아버지 기일에 엄마 수술 날짜가 잡혀서 제사 준비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준비하기 힘드시면 그냥 올해는 제사 거르는 게 어떨까요? 아픈 사람 있으면 제사도 지내는 거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왜 귀신이 아픈 사람 먼저 데려간다잖아요. 네 엄마가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우리 집 귀신이랑 네 엄마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그리고 제사 걸으면 안 된다. 네 아버지 제사밥은 먹게 해드려야지. 수술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가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병원에 있어서 뭐 할래? 깨어나시면 가면 될 거 아니니? 그래도 가족이 저밖에 없는데요. 수술 아침에 시작하면 저 중간에 와서 제사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어머니. 그럼 그 전날이라도 다 준비해놓고 가. 네 아랫동서들어 와서 좀 하라 그래라. 어머니는 엄마 수술날인 그날 아버지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결국 어머니 고집을 제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추석 연휴 뒤로 휴가를 내서 전날에는 도저히 빠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집 온 지 10년이 다 된 동서는 제사상 자기 손으로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서를 워낙 못 믿어와 하셔서 동서한테는 집안 대소사를 맡길 생각조차 없으셨고요. 결국 저는 엄마가 수술 준비로 입원해 있던 날도 시댁에 와서 제사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아침에 겨우 엄마 얼굴 보고 수술실로 들여보냈어요.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속에 어떠셨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가끔 눈물이 납니다. 엄마, 수술 잘해? 의사 선생님이 좀 오래 걸릴 거래. 중환자실에서 눈 뜨면 많이 아프다던데 꼭 견뎌내야 해요. 내가 얼굴 보러 갈 테니까 잘 버텨야 해, 엄마. 애들이 엄마 걱정 많이 해. 그러니까 꼭 이겨내요. 잘하고 나와서 애들 봐야지. 엄마는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때가 되어서야 참았던 눈물을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 효진아.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잘하고 나올게. 우리 손주들 얼굴 못 보고 들어가는 게 너무 마음 아프네. 나중에 보자.
의사는 몇 시간 안 걸릴 거라고 했는데 자그마치 8시간이 넘게 수술을 하고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나 물어보니 수술 도중에 출혈이 심해서 수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고령이라 오랜 시간 수술하는 건 엄청 몸에 무리가 간다고 하시며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는 거 보고 일반실로 옮길 거란 설명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저는 돌아왔고요. 그 다음날 가서 면회할 때 어머니는 진통제에 취하셨는지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너무 아파하셔서 마약성 진통제를 놨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라고 했고요. 일단 안심을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하필 그때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차례 지내려면 전 다시 붙이고 음식 몇 개 더 해야 하는데 와서 좀 해라. 어머니 말을 듣는데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시댁에 가서 전 부칠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 엄마가 아직 의식도 못 찾고 힘들어하셔서요. 오늘은 이래저래 제가 가서 일하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어제 잠도 못 자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요. 동서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오늘은 동서랑 둘이서 좀 하세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전 부치는 게 무슨 대단한 노동이라도 된다니? 그거 하기 싫어서 네 친정엄마 핑계대고. 그리고 둘째 걔는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지난번에도 걔가 녹두전 하나 제대로 못 붙여서 다 부스러뜨린 거 몰라? 와서 녹두전만이라도 붙여놓고 가. 전화에 대고 성질을 부리시는데 어쩌겠습니까? 속으로 이를 갈며 정말 녹두전만 딱 붙이고 국자 내려놓으리라 다짐하고 갔죠. 근데 녹두전 반죽을 무슨 김장 대야만한 양푼에 해놓고 붙이라는데 그대로 서서 꼬박 5시간이 걸려 붙였습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 집에 와서 애들 아빠랑 한바탕 싸우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대단하다. 친정엄마 암수술하고 나 정신없는데 제사 준비 그거 한 번 빠지겠다는 게 그렇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야? 제사 준비 못하겠다는 내가 미친년이냐고. 당신은 중간에서 그거 하나 내 편 못 들어줘서 결국은 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하지 마. 제발 부탁이다. 나 내일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인사만 하고 엄마 병원 갈 거니까 어머니가 뭘 하시면 당신이 옆에서 똑바로 말해. 알겠어? 우리 엄마도 참. 내가 말을 안 했겠어. 당신이 제사 지내지 말자고 해서 나도 엄마한테 얘기했어. 근데 노인네 고집 당신도 알잖아. 어쨌든 이번 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당신이 마음 풀어. 어쩌겠어. 장모님 태어나실 때까지 내가 집안일이랑 애들은 다 돌봐줄 테니까. 어? 그나마 남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린 저는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얼른 상 차리는 것만 돕고 엄마 병원에 가볼 요량이었죠. 그런데 막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불길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폐혈증이 온 것 같다며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으니 가족들이 병원으로 빨리 와달라는 병원의 연락이었습니다. 놀란 제가 급히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서는 겁니다. 아이 지효애미야, 네 친정엄마가 지금 숨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 차례상 차려놓고 제사만 지내고 가. 그래봤자 1시간인데 그동안 무슨 일 생기겠니? 하고 가나 안 하고 가나 어차피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니. 어머니 말을 듣고 기가 막혔던 저는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여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가 많이 위독하시다잖아요. 제가 지금 제사상 차릴 정신이 어딨냐고요. 저는 죽은 사람 상 차리는 것보다 살아있는 내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상황에 저한테 가지 말란 소리가 나오세요? 비키세요. 저 갈게요. 제가 화를 내자 그제야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아이 그래 엄마, 일단 지호 엄마는 병원 먼저 가라고 해. 나랑 애들은 제사 지내고 가면 되잖아. 상 차리는 건 우리가 할 테니 당신은 얼른 장모님 병원 가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남편이 제 팔을 잡아 현관으로 이끌자 어머니는 옆에서 혀까지 차며 못마땅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시집와서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모르겠니? 너는 죽어서 우리 집안 귀신 되는 거야. 네 제사는 네 새끼들이 지내주는 거고 나는 우리 집안 조상들 우습게 하는 며느리한테는 내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물려줄 생각 없는 줄이라 알아.
정말 기가 막혀 대꾸할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솟구치는 눈물을 꾹 참으며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이지 않겠다. 그때 결심했고요. 병원 중환자실로 급히 왔더니 의사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자체는 잘 되었는데 어머님이 고령이신 데다 체력이 안 좋으셔서요. 아마 출혈이랑 긴 수술 시간 버티는데 힘드셨나 봅니다. 폐혈증이 심각해서요.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가족분들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다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3일도 못 버티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남편이 제 옆을 지켜줬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렇게 힘도 못 써보고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믿어지지 않고 황망했습니다. 엄마는 수술 잘하겠다고 손으로 눈물을 찍으며 들어가셨는데 저랑 손주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시고 돌아가신 거였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원통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슬픔이 아무리 커도 계속 슬퍼만 할 수는 없었어요. 자식들은 슬퍼할 시간도 없이 장례 절차며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니까요. 엄마 장례 치르고 나서 한동안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엄마 집 정리하고 신변 정리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막상 엄마 장례 치를 때보다 그 시간이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슬펐지만 막상 닥친 일을 해결해야 하니 돌아가신 직후에는 충분히 슬퍼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문득문득 생각나면 눈물이 나서 힘든데 마음 한구석에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계속 고개를 들더라고요. 죽은 사람 제사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산 사람이 미독하다는데 남을 묻히고 전 묻히고 가라는 시어머니가 미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파서 병원 모시고 가야 하니 애들 저녁만 좀 챙겨달라던 제 부탁도 거절하신 분입니다. 엄마 항암으로 힘들어 잘 드시지도 못하는데 남편 불란에 다 같이 외식하자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사람 미워하면 나한테 독이 된다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어머니가 용서 안 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살 자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시댁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면 저는 집을 비웠고요. 오라고 하면 못 간다 했습니다. 얘 치엄이야. 너 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아니 다음 주가 설날인데 자는 발휘할 거 아니냐. 이번 주말에 당장 와라. 어머니 아들이랑 같이 가서 보세요. 저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설을 앞두고 장을 보러 가자는 어머니 말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고분고분하게 산 저는 시어머니 말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 어렵지 그러고 나니 막 나가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든 말든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사정을 하든 말든 다 모른 척하고 반년을 지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진짜 그러고 안 살았나 싶었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때쯤이었는데 간간히 남편에게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아프잖아. 어머니도 그런 거겠지? 라는 말로 남편의 걱정을 일갈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 검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남편이 뜻밖의 소식을 제게 전해줬습니다. 쥐엄마, 엄마 갑상선 암이래. 일이다. 정말 어쩌면 좋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서야 검사를 받게 했지 뭐냐. 목에 혹이 그렇게 잡히도록 엄마는 대체 뭐 하신 거야? 너무 커서 항암부터 하셔야 한다는데 당신이 좀 도와줘. 일단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번 찾아는 가봐. 어머니가 암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사람은 날 모르는 거더라고요. 암 그까짓 거 별거 아닌 병이라고 저한테 그러셨으니 본인은 아주 씩씩하시겠구나 예상했고요. 정말 마지막 예의라 생각하고 어머니 댁에 갔는데 어머니 얼굴이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참 안 좋더라고요. 혹은 예전부터 잡혔는데 내가 미련하게 무서워서 미루고 미뤘지 뭐니? 네 친정엄마 항암 해봐서 너 알지? 항암이 그렇게 무섭단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머리도 빠진다는데 내가 벌써부터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듯한 표정으로 울먹거리며 말씀하셨지만 그 말 듣고 제가 코웃음 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암이 뭐 큰 병인가요? 게다가 갑상선 암은 요즘 암도 아니라잖아요. 그까짓 거 수술 한번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요즘 암은 병도 아니라면서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혀 기절할 뻔했습니다.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하니? 아무것도 아닌 암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암이 무섭긴 무서운 거야. 네 친정엄마 그렇게 가시는 거 보고도 나한테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아주 걱정하느라 요즘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말인데 네 집에 내가 당분간 좀 지낼까 해. 내가 당뇨에 고혈압에 합병증도 있는데다 항암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이다. 네 친정엄마 지내던 방 있지? 거기다가 짐 풀고 합가하고 싶구나. 느닷없이 암을 핑계로 자기를 모시고 살라는 어머니 말에 저는 즐겁하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금방 이미 다 정리했고요. 어머니 모시고 지낼 생각 없어요. 정 혼자 있기 싫으시다면 남편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랑 둘이 사세요. 뭐? 너는 시어미가 아프다는데 생각도 안 하고 거절을 하니? 내가 암 치료받는 동안은 네가 나를 좀 돌봐다오. 내가 큰아들 놔두고 둘째 내려가는 건 모양새가 안 좋잖니. 네 엄마도 아플 때 네가 모셨잖아. 그럼 나도 모시는 게 이치에 맞는 거다. 어머, 어머니, 이치라니요. 저희 엄마 아플 때 제가 다 모셨지 남편이 장모 위한다고 밥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런 거라면 자식한테 말하세요. 저는 싫어요. 그렇게 이치를 따지는 어머니는 왜 저희 엄마 위독하실 때 저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저 그때 그 집 며느리 노릇 안 하기로 이미 마음먹었어요. 네가 지금 아픈 환자한테 죽으라고 성질 돋우는 거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너 지금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남편이 죽어도 어머니 모시겠다면 이혼해야죠. 저는 싫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죽을 날 받아놓은 것도 아닌데 제가 왜 모셔요? 기왕 말 나온 김에 말할게요. 저 앞으로 시집 행사니 뭐니 아무것도 안 갑니다. 어머니랑 고부지간 연 끊고 살 거니까 다시는 저한테 뭐 해달라 요구하지 마세요. 정 하려면 아들한테 하시라고요. 어머니가 막상 병 걸러보니 무서우신가 봐요? 어머니는 안 같은 병 안 걸리고 평생 건강하게 사실 줄 아셨나 봐요?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고 그러니? 연을 끊긴 누가 끊어?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줘야지. 이럴 때 외면하면 그게 가족이야? 내가 부탁 좀 하마. 그 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엄마 아파서 발 동동거릴 때 제 입장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는 어머니랑 가족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럴 수 없고요. 어머니는 사정하듯 말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고부지간 연 끊겠다 선언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으니 당연히 남편은 저한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20년 세월 제 맘속에 쌓인 거 악쓰며 말했고요. 둘이 날선 말을 해가며 부부싸움을 엄청 했습니다. 제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하는 똑똑한 남편은 아니지만 다행히 아주 개자식은 아니어서요. 제가 시모와 연 끊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본인이 모자지간 연을 끊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장모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에게 맺혀있는 마음 나 이해해. 그렇다고 당신 정말 우리 엄마와 이대로 안 보고 살 작정이야? 아니 내 엄마고 가족인데 당신 혼자 안 보고 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가족 좋아하시네. 당신 어머니한테 나는 이제껏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종년이었던 건 몰라?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날 이후로 이미 결심했어. 당신이 싫다면 마음대로 해. 난 이혼도 각오했으니까. 물론 곱게 헤어져주지는 못해. 당신 어머니한테 부당한 대우받은 거 위죄로 청구할 거고 애들은 다 내가 데려갈 테니까. 아, 그리고 이 집 4명인 거 알지? 당신은 옷만 챙겨서 어머니 집으로 가면 되겠네. 그렇게 할래? 아유, 시엄마. 우리 애들 앞날이 9만인데 이혼은 무슨 이혼? 내가 당신하고 왜 이혼을 해?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어. 나도 속 답답해 미치겠다. 알았어.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해. 우리 엄마 안 보고 살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나도 더 이상 뭐라 안 할게. 나 지금 화나서 하는 말 아니야. 마음 풀리긴 뭘 풀려? 그냥 앞으로 당신 집안은 일절 내가 관여하는 일 없을 거니까 나한테 그 어떤 말도 전하지 말아줘. 남편은 제가 이혼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이 지난 이날까지 시댁에는 단 한 번도 발걸음하지 않고 있어요. 금방 죽을 것 같다고 엄살 떠시던 시어머니는 수술하시고 아직 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이 제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르실 듯합니다. 저는 그럴 걸 예상한 거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큰맘 먹고 연 끊어버린 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살면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큰일은커녕 마음이 정말 너무 편합니다. 왜 그리 바보같이 할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연 끊고 사는 게 이혼보다 더 쉬운데 말입니다. 가끔 남편이 어머니 얘기하며 투정 부리면 이혼하겠다는 말로 그 주둥아리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럼 남편은 또 죽은 듯이 지내요. 그래도 자기 늙어 죽을 때 옆에 있을 사람이 저라는 걸 아니 아무 말 안 하는 거겠죠? 아픈 노인에게 며느리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집에 시집와 20년간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구구절절 얘기 들어보시면 그런 말 함부로 못할 거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암 걸렸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물론 남편은 제 눈치 보면서 자기 엄마 챙기고 있으니 반쪽만 연을 끄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저처럼 지내는 분들 많더라고요. 시댁이 싫지만 이혼이 어려운 분들은 저같이 사는 방법도 있으니 소갈이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어 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연 끊고 사는 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먹기 달린 일인데 뭐 그리 어렵게 생각했는지 다른 분들은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두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 아줌마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퇴근 시간에 늘 저와 함께하는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게 돼서 떨리고 긴장되네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37살 미혼남입니다. 지역을 말하면 혹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 제 직업만 공개하고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40이 얼마 안 남은 나이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연애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 때 못 모르고 같은 학부생과 교제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서로 공부에 치여 말없이 헤어짐 당했고요. 수련회 과정을 할 때는 잠도 모자랄 지경이라 연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이닥터 생활하면서 생활이 나아지긴 했죠. 얼른 종잣돈을 모아 개원할 생각에 마음이 급했는데 그래도 내 시간이 생기긴 했습니다. 솔직히 제 주변 의사 동기놈들은 조건 따져가면서 결혼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서로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죠. 그 중에는 결정사를 통해서 재력 있는 와이프 얻어 개원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저는 굳이 저를 결혼시장에 내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고 싶어서요. 그게 줄여서 자만추라 한다죠? 연애 못 해본 놈의 로망이라 할까요? 그러다가 친구놈 소개로 여자를 한 분 소개받았네요. 그 친구와 2년 교제하고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그 결혼을 제 손으로 뒤엎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아직 결혼 안 하고 나름 만족하면서 솔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여자친구는 조그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진작가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어렸는데 사업을 해서 그런지 요즘 젊은 친구들 같지 않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싹싹하게 하는 거 보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만나는 여자에 비하면 여자친구 스펙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혼할 사람 재력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와 저랑 얼마나 잘 맞느냐였어요. 평생 같이 살 사람을 조건 따져 고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와 만날 때 누구나 그렇겠지만 부모님도 궁금하고 가족관계도 궁금하기 마련이잖아요.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때라 저도 가끔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어려서부터 나 혼자 키우셨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지금은 그냥 이모들이랑 같이 살아.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막 힘들지는 않았어. 엄마가 나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과외도 다 붙여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거였지.
우리 엄마 나한테는 할 만큼 다 해주셨어. 엄마는 돈 버느라 바빠서 나 키워준 건 이모들이 거의 했다고 볼 수 있지 뭐. 아빠 안 계시고 엄마가 키워주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진 않았다고는 하는데 엄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얘기하지 않길래 저도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어떤 분이셔? 충청도에서 오래 사셨으면 거기서 중고등학교 다 졸업한 거지? 응. 우리 부모님 과수원하셔. 그걸로 나 의대학비 다 대두셨지. 좋은 분들이야. 아마 너 보면 좋아하실걸? 내가 나중에 효도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질 못하고 있네. 근데 그거 알아? 네 남자친구인 이 김경준이가 충청도의 개천용이야. 동네에서 의대 갔다고 현수 막 붙이고 난리도 아니었지. 내가 이래봬도 우리 동네 스타다 스타. 의사 아들이라고 대단한 며느리 바라실 텐데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봐 걱정된다. 우리 부모님 대단한 며느리 원하시는 분들 아니야. 그랬으면 나를 가만 놔두셨겠어? 여기저기 성보러 다니느라 정신 없었겠지. 우리 집은 나 말고도 아들 둘이나 더 있잖아. 다 치워버리고 편하게 살고 싶으시대. 제발 여자 좀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데 너 데려가면 깜짝 놀라시겠다. 오빠 말만 들어선 모르지. 그래도 부모 맘이 그래? 좋은 며느리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내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네가 뭐가 부족하다 그래? 대학 나와서 자기 돈벌이 잘하고 사는데 뭐가 문제겠어? 여자친구는 결혼 얘기가 나오면 어쩐지 얼굴이 어두워지더군요. 특히 가족 얘기를 물을 때 뭔가 얼버무리거나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리곤 했고요. 그때는 여자친구가 의사 남자친구에게 자기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친구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했지만 대충 나눈 대화로 짐작했을 때 양가 부모님이 크게 반대할 만한 이유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둘 사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느꼈고요. 여자친구와는 남들과 다를 거 없이 데이트하고 가끔 만나 밥 먹고 영화 보고 평범했습니다. 다만 가끔 엄마로 추측되는 사람과 전화통화할 때가 있긴 했는데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여자친구 어머니가 술을 매우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엄마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술 먹지 말라는 말을 유독 많이 했습니다. 아, 엄마, 내가 술 먹지 말랬지. 그 나이에 계속 그렇게 술 마시면 몸 망가진다니까. 가뜩이나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것도 심해진 사람이 왜 그리 말을 안 들어? 제발 엄마, 술 그만 마셔. 이런 말 하는 걸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연주야, 엄마가 술 좋아하셔? 하긴 아직 젊으시니까 친구분들이 많으신가 봐? 그냥 이리저리 모임이 많으셔서 그래. 술 좋아하는 건 그렇다 쳐도 너무 자주 드시는 게 문제지 뭐. 이모들이 챙겨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줄이긴 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여자친구가 엄마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만나본 적은 없지만 대충 활발하고 화통한 성격이시겠구나 하고 짐작만 했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신다는 말만 들었을 뿐 자세히 얘기해주지는 않더군요. 어쨌든 결혼 전제가 아는 여자친구에 대한 정보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이모 둘과 엄마가 가족 전부이고 문안동료 외동딸이라는 거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별일 없이 살던 제가 마음고생을 크게 한 사건이 생겼는데요. 그날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자주 오는 동네 길이라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필 그날 가슴 철렁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라 서행하고 있는데 맞은편 쪽에서 자전거를 탄 중년 부인이 오고 있길래 속도를 줄이고 직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전거와 거리가 5m쯤 좁혀졌을 때쯤인가? 갑자기 그 자전거가 옆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저는 놀란 나머지 차를 잠시 옆으로 세웠습니다. 또 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혹시 의식을 잃고 넘어진 게 아닌가 싶어 차에서 내리기까지 했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행히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그냥 혼자 넘어지신 것 같아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가려고 했고요. 겉모습은 언뜻 봤는데
나이는 한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뭔지 모를 포스가 느껴지는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아한 포스가 아니라 뭐랄까요? 조금 독특했습니다. 조금 강해 보이는 인상이었고요. 아주머니,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제 손잡고 일어나 보시죠. 저는 넘어진 그분을 일단 일으켜드렸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파라. 아주머니, 제 차 보고 혹시 놀라셨나요? 갑자기 막 넘어지시길래 정신 잃고 쓰러지신 건가 놀랐습니다. 혹시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혼자 못 가실 것 같으면 가족들에게 연락해 보시죠.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건네니 그 중년 여성이 저를 힐끗 보더니 손사리를 치더군요. 아니 괜찮아요. 내가 혼자 놀라서 넘어진 거니까 걱정 말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렇다니까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그래도 제 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지신 것 같은데 제가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명함 하나 드릴 테니 혹시 나중에 아프신 곳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저는 그분에게 제 명함을 하나 건네드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이 명함에 박혀있는 거 봤다면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건 분명 알았을 테고요. 아주머니 모습을 찬찬히 살폈는데 겉으로 보기에 피가 나는 곳도 없었고 골절된 곳도 없어 보여 일단 저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냥 가라고는 했지만 저는 신경이 쓰인 나머지 그 여자분이 확실히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제 차에 탔습니다. 걸음걸이를 보니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고요.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를 보니 그 여자가 한참 동안 제 차를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나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는 그 일을 제 기억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경찰서에 한 번도 갈 일이 없었던 제가 경찰에게 어이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경주 씨 맞으시죠? 뺑소니 사건이 접수돼서요. 수사 중에 김경주 씨 차량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네요. 경찰서로 한번 나와주셔야겠는데요. 난데없이 뺑소니라뇨. 그것도 용의자가 저라니. 이게 무슨 영혼 모를 일이랍니까? 네? 뺑소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잘못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맞는데요. 834 2676 차량 소유주분 김경준 씨 맞잖아요. 피해자가 신고를 정확히 하셨어요. 폰으로 사진까지 찍어서요. 어쨌든 내일 오후 3시까지 나와주시죠. 설명은 경찰서 와서 하셔야겠습니다. 놀란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고 담당 경찰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뺑소니로 신고를 받은 거라 우리도 우선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요. 검찰까지 넘어가면 괜히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시죠. 대체 뭐 때문에 저를 뺑소니로 신고한 겁니까? 저 그 피해자라는 사람하고 직접 얘기 좀 해봐야겠네요. 그분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죠. 개인정보나 피해자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피해자분이 진술한 거에는 그쪽이 차로 자기를 쳤다고 하는데요. 옆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자기 자전거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단서까지 첨부했더군요. 네? 누가 그랬는지 대충 알 것 같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차로 그분 손가락 하나 스친 적 없습니다. 그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길에 CCTV 같은 거 없어요? 그거 블랙박스 영상만 확인해도 명백한 거짓말인 거 확인 가능한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증거 자료를 워낙 많이 냈더라고요. 자전거 흠집 난 거랑 넘어지면서 손바닥 까진 사진 그리고 김경준 씨 차 타고 사라진 것까지 자료를 내서요. 어쨌든 피해자가 그쪽 차를 보고 놀라서 다친 건 맞지 않나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데 피해자는 아무 조치를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거 검찰로 넘어가면 골치 아파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합의해 주시고 고소 취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그 여자가 합의금 노리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데 대체 경찰은 누구 편입니까? 그럼 확실히 뺑소니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닙니다. 저 의사예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명언 주고 달아나는 뺑소니범도 있답니까? 지금 당장 블랙박스 확인해 보세요. 절대 뺑소니 아닙니다. 제가 내려서 그분 다친 거 확인도 했고요. 그리고 제 명함까지 건네드렸다고요.
저는 제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취하지 않는 한 일단 수사는 진행해야 하는 거라서요. 저희도 일단 그쪽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 진술서 작성하시고 돌아가시죠.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는 경찰에게 제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까지 넘기고 왔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얼마 전 그 여자는 자기 혼자 넘어졌고 분명 내게 그냥 가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뺑소니로 신고하다니요. 내가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함에는 의사라는 직함이 쓰여있는 거 보고 나니 돈 좀 있겠다 생각한 게 분명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고소하면 합의금 뜯어낼 수 있다고 주워 들었겠죠.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합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구린 의도를 알아버린 이상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변호사를 사서 내 결백을 증명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간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혐의 처분을 원했고 변호사는 증거만 확실하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100% 상담은 못하고 약식 기소로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혐의 없는 걸로 나와야 합니다. 벌금 10만 원도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선임하고 저 나름 준비한 증거 자료를 다 넘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후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누구냐고 묻는 제게 소화기 너머에서 들어본 듯한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내가 그쪽 차에 스쳐서 피해본 사람인데요. 기억하죠?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제 명함 보고 연락 주시는 거 맞죠? 아니 제가 그쪽 털끝 하나 건드렸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겠네요. 대체 뭐 때문에 저 고소한 겁니까? 제 호의를 이런 식으로 안 갚음하시는 저희가 뭐죠? 어머, 아니 말은 바로 합시다. 그쪽이 털끝 하나 안 건드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나는 그쪽 차를 보고 놀랐고 넘어져서 다친 게 맞잖아요? 전지 사주가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지. 다친 데 있으면 연락하라고 명함 줬잖아요. 치료비 그쪽에 내려던 거 아니었어요? 저는 도의상 연락처 드린 겁니다. 제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그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잘못이 뭐죠? 당장 취하해 주세요.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취하해 줄 테니 합의해 주세요 그럼. 내가 깎아서 2천에 합의해 줄 테니. 뭐요? 2천만 원? 이보세요 아줌마.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다니시는 분 아니세요? 정신 차리세요. 혼자 넘어져 놓고 2천만 원을 내놓으라니. 그럼 고소 취하 안 할 테니 끝까지 가보던가요. 아니 1,000만 원까지는 내가 깎아줄 테니 잘 생각해보고 이 번호로 연락줘요. 누가 손해인지 잘 생각해봅시다. 약식 기소돼도 기록 다 남는 거 아시죠? 이봐요 의사 양반. 대감날을 위해서 이런 거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이 정도로 해줄 때 그냥 합의하는 게 좋을 텐데. 저 그런 합의는 안 해요. 아무튼 아줌마가 먼저 시작한 거니까 누가 이기든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그 일로 팔자에도 없는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변호사 비용까지 써가며 해결을 위해 애썼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갑자기 원형 탈모가 오기까지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보다 못해 저한테 그러더군요. 오빠,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라리 몇백만 원 줘버리고 끝내는 것 어때? 대충 합의해주고 끝내는 것도 방법이라며 여자친구가 제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마 스트레스 받는 저를 보기 힘들었겠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합의는 무슨.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 아줌마 모르긴 몰라도 완전 선수야 선수. 그런 식으로 사람 여러 등쳐먹고 다녔을걸? 아주 수법이 많이 보여. 다른 사람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합의는 없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사람한테는 10,000원 한 적 못 주지. 아, 오빠도 참. 이렇게 탈모까지 오면 스트레스 받는데 몇백 주고 떨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려. 아니 대체 그 여자 뭐야?
어쩜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대? 오빠, 그 여자 전화번호 알지? 나한테 알려줘봐. 내가 전화해서 지랄이라도 해야겠다. 나도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내가 상대하기도 벅찬 아줌마야. 그런 거 통할 사람이면 벌써 해결했지. 이런 사람은 법으로 혼내줘야 해. 저는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합의금을 깎아주겠다며 그 아줌마로부터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근데 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몇백은커녕 10원 한 장 주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결국 저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한 장 받겠다고 몇 날 며칠을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니 분이 안 풀리더군요. 혐의 없음 나오자마자 그 아줌마는 합의해달라 괴롭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지만 그대로 넘어가자니 너무 억울하더군요. 그래서 무고죄로 그 아줌마를 고소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면 아마 끝까지 혼내줬을 겁니다. 근데 무고죄로 고소를 위해 또 시간과 돈을 쓰려고 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형사에게 물어보니 그건 그거대로 증거니 뭐니 다 준비해야 한다고 하길래 혐의 없음 나온 거에 만족하고 그냥 접었습니다. 인생 곱게 살아오다가 한번 똥 밟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좋은 경험했다 여기기로 했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더 방방 뛰며 그러는 겁니다. 오빠, 그 아줌마 그냥 넘어갈 거야? 성인곤자 나셨네. 나 같으면 어떻게든 복수해 줄 것 같은데 이대로 넘어가면 후회 안 하겠어? 그동안 정신적 피해 입은 거 고소라도 해야지. 고소한들 뭐가 달라지겠냐. 그냥 다 피곤하다. 할 일도 많은데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싶지 않아. 여기서 끝내지 뭐. 그 아줌마도 얻어간 거 없으니까 나는 그거로 됐어. 세상 돌고 돈다잖아. 나쁜 짓 한 사람은 꼭 돌려받더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잊으련다. 내가 한번 연락해서 확 욕지거리나 해줄까? 오빠 입을 더럽힐 순 없고 욕 잘하는 내가 대신해줘? 내 대신 화내주는 여자친구가 귀여워서 그냥 마음이 풀리더군요.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을 보냈고요. 여자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결혼 생각이 들었던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연주야, 이제 양가 가족분들 한번 만나는 자리 마련하고 싶어. 우리 집은 지방이니까 너네 가족한테 내가 먼저 인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어? 어떻게 빨리? 너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나랑 한다며. 그러려면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부터 먼저 해야지. 여자친구는 뭔가 석연찮아 했지만 어쨌든 그 친구 쪽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 집으로 인사 가고 싶었지만 자정상 그럴 수가 없다기에 나름 좋은 한정식집을 예약했죠. 이모 두 분도 같이 나오시기로 했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서 여자친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여자친구와 이모 두 분이 먼저 식당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일어나서 먼저 인사를 드렸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빠, 엄마가 가게 정리하고 오느라 30분 정도 늦으신데 우리 먼저 먹고 있으라는데 괜찮지? 미안해.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약속 시간 못 지켜서. 여자친구는 예비 장모가 조금 늦게 온다 말하며 미안해하더군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딸내미 결혼할 사람이 처음 인사드리겠다고 좋은 식당에 예약까지 했는데 늦게 온다뇨. 보통 부모라면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미안해하는 거 보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이모들이 같이 거들더군요. 아이고, 인물이 아주 훤칠하네. 우리 연주가 의사신랑 만난다더니 이제 팔자 좀 피려나 보다. 응? 반가워요. 언니도 참 이런 자리에 일이 뭐라고 눕고 그래.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요. 일단 먼저 앉아서 먹자고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이모님들이 아주 미인이시네요. 어머, 이 친구 나는 마음에 드네. 이렇게 립서비스도 아주 잘할 줄 알고. 연주야, 너 신랑감 잘 데려왔다. 예? 호탕하게 웃는 이모들을 보고 느낀 건 일단 두 분 다 보통 인상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다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인데 키도 크고 호리호리했습니다. 제 여자친구 역시 순한 인상은 아니고 키도 큰 편인데 이모들을 닮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먼저 식사를 하자기에 앉아서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고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여자친구 이모들은 끊임없이 수다를 떠시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화장실 가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모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결혼하기로 했으면 우리 집 사정이야 대충 알겠네. 우리 언니가 연주를 참 고생하면서 키웠어. 자네 그거 알아야 해. 이모님은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어떻게 딸을 키웠는지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편견 갖고 그러지는 말아요. 우리 언니가 20살 때부터 집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일을 많이 했어. 여자가 그런 일 한다고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 일한 덕에 집도 사고 이만큼 살게 된 거지. 저는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며 맞장구를 쳐드렸지만 더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혹시 우리 연주가 술집 마담 딸이라고 무시하거나 하면 알아서 해? 그럼 우리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자란 것만으로도 불쌍한 애야. 그거 감당 못할 거면 아예 결혼 얘기 꺼내지도 말게. 우리 연주가 자네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이런 사정 다 들은 거 맞나?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뻔한 일은 자기 입으로 술술 말하더군요. 저는 머리가 멍해져서 네라는 말만 몇 번을 되물었습니다. 술집 마담이라니. 저는 여자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추측은 이랬습니다. 여자친구의 엄마는 20살에 집을 나와 술집을 전전하며 일을 했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친구를 임신해 낳아 길렀다는 거였죠. 그 일을 계속해왔는지 지금은 술집 마담이라는 거였고요. 그런 사람의 삶이야 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정타로 이모님 한 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연주랑 결혼하면 자네 부모 모시듯이 우리한테도 잘했으면 좋겠네. 의사라 그랬지? 그럼 돈도 아주 잘 벌겠구만. 요즘 의사들은 월에 얼마씩 버나? 막 몇천씩 벌고 그런다지? 어우, 우리 언니랑 연주는 이제 팔자 피는 거네. 그럼 우리 언니한테 한 달에 몇 배씩 용돈도 줄 수 있겠어? 얼른 연주 없을 때 우리한테만 살짝 말해봐. 저는 차마 대답도 못하고 두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집안 배경 보고 여자친구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부잣집에서 자라진 못했어도 나름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 이런 집안 환경은 생경한 느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그때 마침 자리를 비웠던 여자친구가 들어왔고 제 안색을 살피던 여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오빠, 얼굴이 왜 이래? 우리 이모가 뭐 꼬치꼬치 캐물었어? 이모, 우리 오빠한테 엉뚱한 소리 한 거 아니지? 어머, 얘는 우리가 무슨 없는 말을 하겠니? 너 혹시 애인한테 우리 집 사정 다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어째 표정이 떨떠름하다. 이모도 참,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모들이 왜 난리야. 엄마 지금 거의 다 왔대. 엄마 오면 마저 얘기하자. 표정이 어두운 저를 보고 여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는 듯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어쨌든 여자친구 어머님은 뵙고 가야 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없었고요. 그때 마침 여자친구 어머니가 식당에 도착하셨습니다. 엄마, 왜 이리 늦었어? 다들 기다리잖아. 오빠 때문에 정말 속상해. 미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 많이들 기다렸어? 인사를 하기 위해 서 있었는데 여자친구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 다시 그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서로의 눈이 딱 마주쳤고요. 저는 눈썰미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 한 번 본 사람은 잘 잊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렬한 인상의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목소리만 듣고 이미 알았습니다. 확인을 위해 얼굴을 다시 한번 본 거고요. 그런데 여자친구 엄마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군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몇 달 전 뺑소니 신고를 해서 저를 고생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순간 할 말을 잊었던 저는 인사도 하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자 분위기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여자친구 어머니가 먼저 말을 하더군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우리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 그래서 내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반가워요? 근데 우리 어디서 봤나? 왜 이리 낯이 있지? 오빠 인사해, 우리 엄마야. 엄마, 이쪽은 내 남자친구 김경준. 여자친구가 말했지만 저는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제 옆구리를 툭 치더라고요. 오빠, 왜 그래? 정신 차려. 우리 엄마 인사 안 해? 그때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순간 많은 생각이 오고 갔지만 확실한 제 마음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연주야. 나 그냥 여기서 그만해야겠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때 내 말을 들은 여자친구 엄마가 깜짝 놀라며 갑자기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 어른이 좀 늦게 왔다고 인사도 안 하고 자리를 일어난다는 건가? 그 목소리 듣는데 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줌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모르시겠어요? 뭐? 아줌마? 자네 미쳤어? 저 자세히 보시라고요. 진짜 못 알아보시겠어요? 몇 달 전에 아줌마가 저 뺑소니로 신고했잖아요. 제가 아프면 연락하시라고 명함까지 드렸는데 그새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때 여자친구 엄마가 짓는 표정이라 어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놀람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창피함이 짬뽕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 의사인 거 알고 나서 외제차 몰고 다닌다고 돈 좀 있나 보네 하셨잖아요. 저한테 돈 뜯어내려고 허위 신고까지 한 분을 제가 어떻게 잊어먹겠습니까?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하필 만나도 이런 인연이라니. 연주, 네 엄마가 이 아줌마라니 나 진짜 오늘 몇 번을 충격 먹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럼 자네가 그때 아이고, 지금 보니 그때 그 젊은 의사 양반이네. 이걸 어쩌나, 하필 만나도 이렇게 만나다니. 저기 이복의 김서방, 내가 김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그때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네. 여자친구 엄마는 저를 알아보고 나서는 쩔쩔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때 일은 사과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건 인간 된데미에 대한 문제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연주와 연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집 가족이 되는 건 어렵겠어요. 뭐라고? 자네 우리 딸 좋아한다더니 순전히 거짓말인가 봐? 둘이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부모 형제가 무슨 상관이라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러나? 그때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울먹거리면서 그게 사실이야? 오빠 그 일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엄마가 정말 그런 거 맞냐고. 아무 대답도 못하는 여자친구 어머니를 보더니 엄마, 대체 엄마는 나 낳기만 하고 한 게 뭐야? 어릴 때도 나 내팽개치고 나가서 돈 붙답시고 술 먹고 남자들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딸 앞길까지 막아?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팔자 고치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엄마가 내 인생 망쳤잖아. 울면서 소리 지르다시피 하는데 제가 거기 더 있을 이유가 없겠다 판단했습니다. 저 일단 오늘은 자리가 아닌 것 같네요. 나중에 연주는 따로 만나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모님들한테 연주 어머님이 술집 마담이라는 것도 처음 들었고요. 거기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네요. 저 경찰서까지 들락거리게 만든 사람을 장모로는 도저히 못 모시겠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여자친구 엄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네가 내 사위 될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신고를 했겠나.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 어쨌든 그 일은 내가 자네 차보고 놀라서 넘어진 거니 자네 잘못도 있지 않나?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게. 여자친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지식한 저는 이걸 이해할 만큼 마음이 넓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는 아주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리할 테니까 이쪽에서도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저한테 합의금 3천만 원 요구한 사람을
장모 삼는 건 절대 못하겠네요. 누구라도 이런 경우라면 결혼 못할 겁니다. 연주 때문이 아니라 저는 아줌마 때문에 이 결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는 얼굴 볼 일 없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와 이모님들은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 이미 포기했는지 저를 붙잡지도 않았고요. 우리 부모님께 먼저 인사 안 드린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참 버라이어티하지 않나요?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간 날 예비 장모가 술집 마담 출신이라는 걸 안 것도 충격인데, 심지어 저를 뺑소니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사람이라니 말입니다. 그 일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여자친구가 먼저 연락이 왔더군요. 이미 헤어짐은 예상하고 있었기에 서로 잘 얘기해서 정리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좋아하지만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를 장모라고 부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도저히 너희 엄마를 장모님으로는 못 부르겠다. 네가 엄마랑 영 끊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결혼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결혼이 둘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너도 내 마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솔직히 나 너무 창피해서 오빠한테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동안 내가 솔직하게 우리 엄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 이런 거 알면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 알아서 그랬어. 우리 엄마가 너무 창피했거든. 연주야, 나는 너희 엄마가 너 혼자 낳고 술집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지난번 사건은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직접 봤으니까 알지? 나는 그 일은 용납 안 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미안하다. 우리 여기에서 정리하자. 그래도 여자가 좋다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게 이기적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자친구도 저에게 조금은 솔직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사드리기 전에 자기 집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이중으로 충격받지는 않았을 테죠. 어쨌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는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쁜 아이가 아닌데 하필 그런 품성을 둔 엄마를 둔 탓에 저랑은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것뿐이죠. 그 후 제 전화번호를 아는 연주 엄마가 몇 번 연락을 하더군요. 몇 번은 피했는데 업무에 진료보는데 방해가 될 정도여서 확실히 매듭을 짓기 위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서방, 자네 이렇게 연주랑 끝날 건가?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되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지말로는 결혼 안 할 거라는데 사실이야? 나 때문에 결혼 안 할 건가? 그럼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 둘이 결혼만 하면 내가 일절 연락 안 할 테니까 그냥 우리 딸하고 결혼하게, 어? 아줌마, 계속 이러시면 저 업무 방해됩니다. 연주랑은 잘 정리했으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시죠. 못된 마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이번 일로 확실히 아셨겠네요. 부모가 나쁜 짓 하면 자식한테 화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딸 인생 망치지 말고 인격 수양 좀 더 하시고요. 오늘 이후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의사사위 볼 뻔했다가 놓쳤으니 많이 아쉬웠겠죠. 그래도 딸 혼사라고 자존심 다 버리고 사정사정하지만 이미 식은 마음을 어쩌겠습니까.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정리가 되더군요. 코로나 전 일이니까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참 시간 빠릅니다. 결혼 틀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만나는 게 겁나기도 하고 여자를 만나는 게 그리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냥 조건 맞춰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통하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완벽한 배우자를 바라는 건 너무 욕심 같고요. 그냥 몇 년 전에 제 여자친구 엄마처럼 파렴치한 사람이 있는 집안만 아니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근데 요즘 드는 걱정은 저 나이 많이 먹었는데 과연 결혼을 할 수는 있을까요? 요즘은 의사라고 해서 여자들이 무조건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이러다 결혼 못하면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제 사연 참 황당하죠. 하나 분명한 건
살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해코자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일로 느낀 게 나쁜 짓 하면 언젠가는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걸 배웠네요.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 나에게 은혜로 돌아오고 나쁜 짓은 반드시 업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잘 살아야겠다는 말이 뭔지 부록을 앞둔 나이가 되니 어렴풋이 알 것도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